안녕하세요. KJSO 2단계 온라인 교육 논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배웠던 보일-샤를의 법칙, 그리고 이번 시간에 새롭게 이상기체, 기체분자 운동론,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단계에서 공부했던 보일-샤를의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샤를의 법칙 기억나시나요? 보일-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압력과 온도가 동시에 변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항상 그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입니다. 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임의의 압력이 P, 온도가 절대 온도가 T일 때의 부피를 V라 하고 이러한 기체를 압력을 P0, 절대 온도를 T0, 그때의 부피를 V0라고 하면 이 두 기체가 같을 때는 항상 이와 같은 관계가 만족하게 됩니다. 온도분의 압력 곱하기 부피의 값이 항상 일정한 것이죠. 이 일정한 값을, 그 일정한 관계를 우리는 보일-샤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보가드로의 법칙도 공부했었는데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다들 기억나시죠? 모든 기체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항상 같은 수의 원자 또는 분자를 포함한다 라는 성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라는 조건일 때 그 같은 수의 원자 또는 분자의 수를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릅니다. 이 아보가드로 수는 NA로 나타내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per 몰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1몰당 항상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몰이라는 단위가 또 생소한 단위일 수 있는데요. 어쩌면 화학에서 공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몰은 주어진 부피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중 하나입니다. 화학이나 이 연력학 단원에서 우리는 주로 이 몰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기체는 엄청나게 많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몰로 나타내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1몰의 물질은 아보가드로 수,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의 원자 또는 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몰은 좀 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1몰의 정의는 탄소 12, 원소 12g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였다고 합니다. 이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몰수, 이 몰이 몇 개이냐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몰수는 총 분자의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몰의 기체 부피에는 항상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기체 분자가 있기 때문에 총 분자 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그 기체의 몰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는 기체의 총 분자 수의 합은 결과적으로 질량과 의미가 같고 기체가 얘기하는 아보가드로 수는 1몰에 해당하는 그 분자의 질량, 즉 분자량의 의미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도 공부했었습니다.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 기체의 양을 의미하는 몰수는 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이고요. 이 변수들은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항상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하고 0도씨 일기압에서 기체 분자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항상 22.4리터입니다. 이때 0도씨 일기압을 우리는 표준 상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에서 기체 분자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22.4리터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N몰의 기체가 압력 P, 부피 V, 온도 T의 상태에 있다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보일-샤를의 법칙에 따라서 온도 T분의 압력 곱하기 부피의 값, PV의 값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 일정한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직접 수치를 넣어서 계산해 보면 여기 나오는 8.31 줄 퍼 몰다 켈빈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모든 기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값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8.31 줄 퍼 몰다 켈빈 이 값을 기체 상수라고 부르며 문자로 R로 표시합니다. 이때 압력을 대기압, 부피를 리터로 표시하면 R 값은 0.082 리터 atm per 몰다 켈빈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용할 때 단위를 잘 보고 사용해야겠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PV는 nRT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N이라는 몰수는 전체 총 분자의 수를 아보가드로 수 NA로 나눈 것과 같았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N 곱하기 NA분의 R 곱하기 T로 나타낼 수 있는데 물리학자들은 NA분의 R, 즉 기체상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값을 하나의 상수로 표시하였습니다. 그 상수를 우리는 K라고 나타내고 이 상수의 이름이 볼츠만 상수입니다. 볼츠만 상수는 기체상수와 아보가드로 수의 비로 나타나고 그 값은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퍼 켈빈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여러 가지 법칙들이 항상 들어맞는 아이디어란 이상기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는 몇 가지 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존하지 않는 기체들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기체의 분자수가 많고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는 분자의 크기에 비해 매우 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기체 분자들의 부피는 거의 무시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체 분자들은 이 이상기체 분자들은 질량만 가지고 부피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상기체 분자들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 운동하지만 분자들은 랜덤하게 무작위로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자들이 충돌할 때는 항상 완전 탄성 충돌을 합니다. 네 번째, 분자들이 탄성 충돌하는 동안 분자 사이에는 근거리 힘만 작용한다입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근거리 힘이라는 것은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력과 같은 그런 힘들은 전혀 작용하지 않고 그 충돌에 의한 힘, 충돌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충격력만 고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기서 생각하는 이상기체는 순수한 단일 물질입니다. 즉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이야기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두 분자들은 동일한 종류의 분자라고, 기체 분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이상기체는 간단하게 말하면 핵심만 분자 간의 분자력이 없고 분자력이 없기 때문에 분자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운동은 하니까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며 분자의 부피를 무시할 수 있어서
보일-샤를의 법칙이 항상 성립하는 아주 이상적인 기체를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부릅니다. 실제 기체에서는 분자 구조가 매우 간단하면서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아서 밀도가 매우 작으면 이상기체로 우리가 근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대부분의 기체는 여기서 얘기하는 가정들을 모두 만족하는 이상기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기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어진 부피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인 몰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상기체를 나타내게 될 텐데요. 1몰의 이상기체는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만큼의 원자나 분자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몇 몰이냐, n몰을 알고 싶을 때 우리는 그 기체의 총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때 몰 질량은 그 기체가 1몰일 때 그 기체의 원자나 분자의 질량을 의미합니다. 이때 1몰일 때 원자나 분자의 질량은 분자량과도 같습니다. 몰 질량은 분자량과도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어떤 고립된 기체 개가 있을 때 거기에서 기체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항상 반비례합니다. 이를 우리는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는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항상 정비례합니다. 이를 우리는 샤를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기체의 압력은 온도에 항상 정비례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따로 공부하진 않았는데요. 데이루이삭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를 잘 종합하면 우리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즉 이상기체 법칙을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기체의 법칙과 다른 각 기체 법칙과의 관계를 간단히 도표로 나타내면 이런 도표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은 PV는 nRT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때 몰수 n과 온도 T가 일정하면 보일의 법칙을 만족하고 몰수 n과 압력이 일정하면 샤를의 법칙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죠. 이 모든 법칙을 포괄하는 것이 이상기체 법칙, 즉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법칙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럼 이처럼 중요하고도 중요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PV는 nRT, 압력 P, 부피 V, 기체의 몰수 N, 그리고 기체 상수 R, 온도 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N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체의 몰수를 의미하고 이때 온도 T는 항상 켈빈 온도, 즉 절대 온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R은 기체 상수로서 8.31 줄/몰다 켈빈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0.082 리터 atm/몰다 켈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에서는 8.31 값을 좀 더 흔히 사용하고 화학에서는 0.082 여기에 나타낸 단위 값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단위에 맞춰서 적절한 수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좀 더 약간 다르게 변형해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몰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PV는 nRT에서 n을 그 이상기체의 전체 총 분자수에서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는 걸로 나타내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n을 라지 n 분의 아보가드로 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또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라지 n 전체 개수에다가 총 분자의 개수에다가 NA분의 아보가드로 수 분의 기체 상수를
물리에서 다른 상수, 볼츠만 상수로 정의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PV는 N, K, T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기체의 압력 곱하기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총 분자 또는 원자의 개수 N, 그리고 볼츠만 상수 K, 그리고 온도 T의 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볼츠만 상수 K는 NA분의 R, 즉 아보가드로 수 분의 기체 상수로 나타내고 그 값은 1.38 곱하기 10-23승 줄퍼 켈빈이 됩니다. 이때 볼츠만 상수와 기체 상수의 단위가 다르다는 건 약간 의미가 다르다는 것도 해석하실 수 있으시겠죠? 볼츠만 상수를 사용할 때 앞에 들어가는 라지 n은 분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반면 기체 상수를 의미할 때 기체 상수 앞에 곱해지는 스몰 n은 몰수를 의미합니다. 몰 단위로 기체를 얘기하느냐, 개수, 알갱이, 개수 단위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가 1리터인 용기에 온도 20도씨, 압력 1.5 곱하기 10의 5승파스칼인 이상기체가 들어있다. 1번 용기 안의 기체 몰수를 구하고 2번 기체가 피스톤을 밀어내어 부피가 2배가 되고 압력이 대기압으로 떨어졌다. 나중 온도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용기 안의 기체의 몰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몰수 n에 대해 풀고 주어진 값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온도를 섭씨에서 절대 온도로 바꾸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 절대 온도로 변환하면 20도씨는 273을 더해서 293 켈빈이 됩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를 n에 대해서 풀어서 값을 대입하면 n은 RT분의 PV가 되고 R 8.31, T 293, P는 1.5 곱하기 10의 5승, V는 1리터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단위를 다 맞춰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단위는 몰이 되겠습니다. 즉, 이 상태에서 용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체가 피스톤을 밀어내서 부피가 2배가 되고 압력이 대기압으로 떨어졌을 때 온도를 물었는데요. 어떤 기체의 두 상태를 비교할 때에는 나중 상태의 이상기체 방정식을 처음 상태의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나누는 것이 대단히 편리합니다. 이때 변하지 않는 값은 서로 소거되어서 식이 간단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값이 변하지 않을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체가 2리터로 팽창했을 때의 온도를 우선 구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나중 상태의 이상기체 방정식을 처음 상태의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나누면 PIVI분의 PF, VF가 되고 PV는 nRT니까 PF, VF는 nRT 나중, PIVI는 nRT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IVI분의 PF, VF의 값은 지금 구할 수 없지만 우리는 nRTI분의 nRTF, 이때 TI는 처음, TF는 나중 온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온도의 값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중 온도 TF의 값은 PIVI분의 PF, VF의 TI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값들은 다 나와 있죠. 처음에 압력은 1.5 곱하기 10의 5승, 처음에 부피는 1리터, 나중에 대기압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압력은 1.01 곱하기 10의 5승, 부피는 2배가 됐다고 했으니까 2리터, 처음의 온도는 293 켈빈.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나중 온도가 395 켈빈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혹시 여러분들 기체의 부피를 세제곱 미터로 바꾸지 않고 리터로 써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근데 이때는
같은 위아래 똑같은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소거되어서 리터 단위를 세제곱미터 단위로 바꾸지 않아도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간단한 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변가에 어떤 사람이 코르크로 막힌 병을 발견하였는데 병 속의 공기는 대기압이고 온도는 30도씨, 코르크의 단면적은 2.3 제곱센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병을 불 속에 던졌더니 뜨거웠겠죠? 그래서 증가된 압력으로 인해서 99도씨의 온도에서 코르크가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코르크가 빠져나오기 직전에 병 속의 압력을 물었고, 두 번째, 코르크를 붙잡고 있던 마찰력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이때 병의 부피는 늘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자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에서 생각해 볼 거는 병 속의 부피가 변하지 않았고 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병 속에 들어있는 공기는 처음의 양과 나중의 양이 똑같죠. 그래서 공기의 몰수는 불 속에서 뜨거워지는 동안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값이 있기 때문에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의 이상기체 방정식을 서로 나누어서 나중에 압력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처음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나누면 이와 같습니다. 이때 아래 첨자 F는 파이널 나중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래 첨자 I는 이니셜 초기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압력과 부피의 곱은 나중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PV는 nRT 상태 방정식을 사용하면 그리고 일정한 n과 r에 서로 소거가 되면 이 압력의 비는 온도의 비로도 나타낼 수 있게 되네요. 그리고 필요한 값을 대입하여 나중 압력, 즉 PF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대기압이었으니까 1.01 곱하기 10의 5승.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온도는 절대 온도로 돌리면 30도에 273을 더하면 303. 이게 처음 온도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99도씨의 온도에 273을 더해서 372켈빈을 계산하면 1.24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 나오게 되네요. 즉 나중에 코르크가 빠져나오기 직전에 병 속의 압력은 1.24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르크의 마찰력을 물었는데요. 이 코르크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찰력과 대기가 외부에서 이 코르크를 누르는 힘과 병 속에 있는 내부의 공기가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 이렇게 세 가지의 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턴 제2법칙을 잘 생각해 보면 코르크가 움직이기 직전에 그때에는 이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마찰력이 최대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력은 항상 운동하는 방향을 방해하는 힘이니까 코르크가 위로 튀어 올라왔기 때문에 마찰력의 방향은 아랫방향, 즉 대기가 외부에서 누르는 힘과 마찰력의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르크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를 구해보면 코르크가 빠져나가기 바로 직전 상태에서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P 아래첨자 내부는 병 내부의 압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P 아래첨자 외부는 코르크 외부의 압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기 직전에는 코르크가 움직이기 직전에 세 개의 힘은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알짜 힘의 합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의 기체가 위로 누르는 힘의 크기는 외부의 대기가 코르크를 아래로 누르는 힘과 마찰력의 크기의 합과 같습니다. 이때 마찰력의 크기만을 구해보면 이와 같네요. 앞에서 외부에서 코르크가 빠져나오기 직전에 병 내부의 압력을 A번 문제에서 구했기 때문에 그 값을 이용하여서 계산하면 5.29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예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개념을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기체의 운동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기체의 압력, 부피, 몰수, 온도 등의 양을 사용해서 이상기체의 성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기억하시죠? 이제는 이상기체의 모형을 아주 미시적인,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서 작은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인 특성, 즉 크게 봤을 때 기체일 뿐인데 아주 작게 들어가서 기체 원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기초로 아주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체 덩어리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신기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기체를 구성하는 개별 분자들의 성질을 이 이상기체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 모형으로 우리는 기체의 운동론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체 운동론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상기체의 가정과 동일한데요. 기체의 분자 수가 많고 수는 엄청 많고 분자 사이의 거리는 분자의 크기에 비해서 엄청 멀어서 분자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분자들을 하나의 점으로 다룰 수 있다는 이상기체 모형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뉴턴 법칙을 따르지만 무질서하게 랜덤하게 자기 멋대로 움직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때 무질서하게 움직인다라는 의미는 기체 분자들이 다양한 속력으로 어느 방향으로든지 움직이는데 이때 어느 방향으로든지 항상 동일한 확률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자들이 탄성 충돌하는 동안 근거리 힘에 의해서만 상호작용한다라는 이 말은 이상기체 모형에서 서로 간에 장거리 힘, 분자력과 같은 장거리 힘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자들은 모두 항상 탄성 충돌하게 되고 이차한 기체 내부의 모든 분자는 다 동일한 분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상기체의 성질을 얘기했던 것과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체 분자 운동론을 이용하여 이상기체의 압력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내부에 있는 이상기체의 압력을 아주 미시적인 양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론을 적용시켜 볼 텐데요. 기체의 압력은 기체 분자와 용기 벽과의 충돌로 생기게 됩니다. 엄청난 운동을 통해서 그 벽을 때리게 되는데요. 기체가 담긴 그릇의 벽면이 받는 압력은 이 운동하는 기체 분자가 벽면에 부딪히면서 전달하는 운동량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정량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개의 분자로 이루어진 이상기체가 한 변의 길이가 D, 부피가 V인 정육면체로 된 용기에 들어있을 때 이 이상기체의 압력을 미시적 물리량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한 변의 길이가 D이고 부피가 V이니까 부피는 D의 3승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하나의 기체 분자가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기체 분자, 임의의 I번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기체 분자가 가지는 X축 방향의 운동량의 변화량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기체 분자 한 개는 마이너스 Vx 방향으로 움직여서 상자의 왼쪽 면에 충돌하는 분자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분자는 벽과 탄성 충돌한 후에 다시 플러스 x 방향으로 플러스 Vx의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자의 운동량은 충돌 전에는 마이너스 mvx, 충돌 후에는 플러스 mvx가 되어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 거 mvx 빼기 마이너스 mvx가 되어서 전체 총 운동량의 변화는 emvx가 되겠습니다. 이때 아래첨자 x는 x축 방향으로 운동했다는 의미로 나타낸 표현한 기호입니다. 이때 이 하나의 기체 분자가 벽면에 충돌하면서
한쪽 벽면이 받는 힘의 크기도 구할 수 있는데요. 운동량으로 힘을 구할 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운동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우리는 그때 충돌할 때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임의의 i번째 입자가 충돌하면서 벽면이 받는 힘을 x축으로 운동하는 입자에 의한 거니까 xi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운동량의 변화는 위에서 구한 EMVX가 되고 이때 시간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요. 이때 분자가 같은 벽에 충돌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시간 델타 t 동안 저쪽 끝점에서 충돌하는 벽면까지 왔다가 가는, 즉 두 번 ED의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충돌하는 두 번의 충돌 사이의 시간 간격 델타 t는 Vx분의 2D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시간 대신에 Vx분의 2D, 운동량의 변화량 대신에 EMVXI를 넣어서 정리하면 하나의 기체 분자에 의해서 한쪽 벽면이 받는 힘의 크기는 D분의 MVXI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분자 하나의 충돌로 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면 분자들 전체가 벽에 작용한 전체 힘은 각각의 분자가 작용한 힘을 그 분자의 개수만큼 더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더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V1x가 의미하는 것은 분자 1번의 속도 x성분을 의미하고 V2x가 의미하는 것은 분자 2번의 속도 x성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기의 분자수가 총 n개이기 때문에 n개, n번까지에 대해서 모두 더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n개 분자의 x방향 속도 제곱의 평균값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균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죠? 각 값을 모두 더한 후에 그 값의 개수만큼을 나눠주면 우리는 어떤 값의 산술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산술 평균식을 이용하면 V1x의 제곱 더하기 V2x의 제곱에 VNx의 제곱의 합을 분자의 개수 n과 Vx 제곱의 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총 n개의 기체 분자에 의해서 한쪽 벽면이 받는 총 힘의 크기를 우리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D분의 NM의 Vx 제곱의 평균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각 성분이 Vx, Vy, Vz인 속도 V벡터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분자를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벽에 작용하는 전체 힘은 어떤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분자의 속력으로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V벡터의 크기의 제곱인 V제곱은 X방향의 제곱, Vx제곱 더하기 Vy의 제곱 더하기 Vz의 제곱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면 평균값을 각 성분의 평균값을 더해주는 식으로 또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가정한 이상기체, 이 가정에 따르면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 완전히 무질서하다, 랜덤하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완전히 무질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움직이는 확률이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확률이 동일하다는 말은 그 크기도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X방향의 제곱의 평균, Y방향의 제곱의 평균, Z방향의 제곱의 평균 값은 세 개가 모두 다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V제곱의 평균은 X방향의 제곱평균 더하기 Y방향의 제곱평균 더하기 Z방향의 제곱평균이지만 모두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부 다 X방향 속도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3Vx제곱의 평균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Vx의 제곱, 위에서 전체 힘을 구할 때 Vx의 제곱이 있었죠.
이 x의 제곱을 x 방향의 성분만이 아니라 전체 속도의 제곱의 성분으로 더 일반화 시켜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vx의 제곱의 평균을 3분의 1 v제곱의 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벽에 작용하는 전체 힘을 다시 v제곱의 평균을 사용해서 나타내면 우리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3분의 n의 d분의 m v제곱의 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인 압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작용하는 전체 압력은 다들 알고 계시죠? 단면적에 대해서 일정한 단면적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압력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구한 벽에 작용하는 전체의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전체의 힘은 앞에서 구한 것과 같고 얘가 충돌하는 면의 단면적의 크기는 d제곱과 같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면 여기에 보이는 3분의 1 d3승분의 n mv제곱의 평균이 나오게 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d3승은 그 공간의 부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 그래서 우리는 3분의 1의 부피 v분의 n 개수 그리고 mv제곱의 평균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mv제곱의 평균을 좀 더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mv제곱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었죠? 항상 운동에너지를 나타낼 때 우리는 mv제곱 평균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운동에너지 텀을 이용해서 이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3분의 2의 v분의 n의 2분의 1 mv제곱 평균이 압력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압력은 단위 부피당 분자의 개수 v분의 n과 분자의 평균적인 병진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제곱의 평균으로 이 값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시적인 어떤 기체 분자의 운동, 질량과 개수와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기체에 의한 압력이라는 값을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식으로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압력이 단위 부피당 분자의 개수와 분자의 평균 병진 운동에너지 2분의 1 mv제곱의 평균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이상기체 모형을 통해서 거시적인 양인 기체의 압력을 원자 단위의 양인 분자의 속력 제곱의 평균값과 연결하는 어떤 중요한 우리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 관계식은 원자 세계와 거시 세계 사이에 연결고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식은 압력에 대해서 잘 알려진 성질들을 담고 있는데요. 어떤 용기 안에 압력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단위 부피당 분자의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자동차 바퀴에 공기를 넣을 때가 바로 이 경우인 거죠. 바퀴의 압력은 바퀴 속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올림으로써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곧 알게 되겠지만 바퀴 속 기체의 온도를 올림으로써 우리는 압력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운동하게 되면 바퀴가 뜨거워져서 바퀴의 압력이 커지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운동하는 바퀴의 탄력적인 운동은 내부 공기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고 그 에너지가 공기의 온도를 높이게 되고 그 결과 압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기체의 압력을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와 관련시킨 것처럼 기체의 온도를 미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압력을 구했는데요. 이 식을 PV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죠. 이 식에다가 PV, V텀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의 식이 똑같이 3분의 2의 N의 2분의 1 MV제곱의 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식에 운동에너지의 평균 표시가 빠졌네요. 이해해 주세요. 근데 이제 이 식은 우리가 앞에서 PV 값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배운 것처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따르면 PV는 라지 n의 KT로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두 식에서 같은 기체를 다루고 있다고 가정하면 PV의 값은 같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두 항들이 서로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 식에서 우리는 온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온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3K분의 2, 이때 K는 볼츠만 상수입니다. 곱하기 2분의 1 mv제곱 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보이는 2분의 1 mv제곱 평균, 이 값도 평균, 병진 운동에너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기체의 온도는 분자의 평균 운동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낸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체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분자의 평균 운동에너지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해석해보면 어떤 임의의 온도 T에서 모든 기체 분자는 동일한 평균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죠? 볼츠만 상수는 일정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체든지 상관없이 온도가 같으면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물질에 또는 어떤 기체의 온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시적으로 그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기체의 온도가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게 앞에서 우리가 증명한 과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도 증가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기체의 평균 온도가 증가하면 분자의 평균 에너지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분자의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만을 다시 정리해 보면 거꾸로 분자의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는 온도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분자당 평균적으로 가지는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kT, 이때 K는 볼츠만 상수이기 때문에 분자당 가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N개의 기체에 대한 전체 병진 운동 에너지는 분자당 운동 에너지에 분자의 개수인 N을 곱한 값이 되기 때문에 전체 운동 에너지는 이와 같이 나타내어서 2분의 3 NKT로 나타낼 수 있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PV는 NKT 또는 PV는 small nRT로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large NKT를 small nRT로 바꾸면 분자의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NKT 또는 2분의 3 nRT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분자계의 전체 병진 운동 에너지는 NKT로 나타내든 nRT로 나타내든 무조건 항상 계의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단원자 기체인 경우 병진 운동 에너지가 유일한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단원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원자 분자나 다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분자의 진동이나 회전을 통해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 즉 진동 에너지나 회전 에너지 등의 에너지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도 존재하지만 단원자 기체인 경우에는 오로지 병진 운동 에너지가 유일한 에너지가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 내부에는 분자들 간의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분자들의 병진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 진동 운동 에너지 등이 있는데 이들을 모두 합쳐서 우리는 이 기체의 또는 이 물질의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기체는 분자들 사이에 분자력이 존재하지 않아서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 병진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병진운동 에너지의 총합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개수만큼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단원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와 동일한 2분의 3 nRT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즉,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그 기체의 온도만 측정하게 되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가 온도와 이와 같은 관계가 있다는 걸 공부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V제곱의 평균의 제곱근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 V제곱 평균의 제곱근을 우리나라 말로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에서부터 V의 위에 있는 것에서부터 순서대로 있는데요. V의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이라고 하고 이를 영어로는 밖에서부터 읽어서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라고 합니다. 루트, 민이 평균이고 스퀘어가 제곱이죠. 스피드는 속력을 의미합니다. 이를 우리는 줄여서 RMS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VRMS, 즉 저 루트민 스퀘어 속력, 제곱평균 제곱끝 속력을 구할 수 있는데요. 위식을 이용하면 RMS 속력은 루트 n분의 3 볼츠만 상수 KT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볼츠만 상수는 기체상수 R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 NA가 되는 것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츠만 상수를 NA분의 R로 바꾸면 기체의 질량 스몰 m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NA는 그 기체의 분자량이 됩니다. 그래서 RMS 속력, 즉 제곱평균 제곱근 속력은 루트 분자량 분의 3RT, 이때 R은 기체상수가 되겠죠.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라지 M은 몰 질량으로 우리가 분자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R을 SI 단위로 기본 단위로 표시했을 때 라지 M, 즉 몰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몰이 됩니다.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평균적으로 가벼운, 라지 M이 작은 가벼운 분자들이 라지 M이 큰 무거운 분자들보다 더 빨리 운동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우리는 온도 20도씨에서 여러 분자들의 RMS 속력이 나타나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주어진 어떤 온도에서 기체들은 다양한 속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속력들을 잘 살펴보면 수소의 RMS 속력은 1902 m/s이고 산소의 RMS 속력은 478 m/s 정도가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역학단원에서 지구의 탈출 속력을 구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V의 RMS 속력은 평균 속력이기 때문에 모든 분자들이 이 속력으로 움직인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많은 수의 분자는 이보다 더 큰 속력을 가질 수도 있고 더 작은 속력을 가질 수도 있는데 평균적인, 말 그대로 평균적인 속력이 이만큼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의 평균적인 속력이 1902 m/s이기 때문에 지구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탈출 속력보다 큰 속력인 거죠. 이 때문에 현재 지구 대기에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산소나 이산화탄소나 질소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탈출 속력보다 그 평균 속력이 작기 때문에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대기권에 갇혀 있다고, 즉 현재 지구 대기의 성분이 됐다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 이러한 속력 분포를 우리는 맥스웰 속도 분포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알겠지만 어떤 두 온도에서 300켈빈과 900켈빈이라는 두 온도에서 질소 기체에 대한 속력 분포가 그림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로축은 속력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단위 속력당 분자수를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속력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프의 최고점에 해당하는 VMP는 최빈 속력입니다. 그리고 VAV라고 쓰여져 있는 건 평균 속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공부한 VRMS 속력이 나타나 있는 거죠. 모든 기체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빈,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은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력의 값이 평균 속력보다 작고 VRMS의 속력이 평균 속력보다 큰 VRMS가 가장 큰 속력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체에 대해서 성립하는 값입니다. 또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세 속력은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도가 낮은 기체 분자는 온도가 높은 분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느리게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다 하더라도 기체 분자 모두의 속력은 다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즉, 빠른 속력을 가진 기체 분자는 높은 온도에 대응하고 느린 속력을 가진 분자는 낮은 온도에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하는 온도는 분자가 지닌 여러 온도의 평균적인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VRMS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VRMS가 루트 n분의 3RT로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질량이 같은 분자인 경우에는 온도가 4배가 되면 이 분자의 평균 속력은 2배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역으로 온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분자량의 루트 값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질량이 큰 분자일수록 VRMS 속력 값이 더 느리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체의 성질을 아주 미시적인 물리량을 통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셨나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시된 과제의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